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으로 아파트 거래량은 줄어들고 미분양은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달 6%대를 기록했던 물가 상승률이 더 오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석 한양대 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있고 또 이제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기대되니까 아파트 값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된 걸까요? 네, 전문가들도 많이들 주택 가격이 이제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아니면 대대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계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 CSI라는 지표 같은 것들도 보면 계속 많은 경제 주체들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야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는 모습, 결국 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자체가 계속 머물고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이 전개되면서 실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 자체도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니까 주택 매수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울의 집값을 이제 틈날 때마다 좀 보면 네. 이렇게 엄청 떨어질 것처럼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앞으로 더 좀 떨어지는 건지 네. 어떻게 좀 그 추이를 봐야 될까요? 네, 저는 현재 이 집값 상승률, 아파트 매매 가격의 증감률에 이제 마이너스 폭을 유지하는 이런 모습들은 조정의 시작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앞으로 장이 안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당장 돈을 옮길 수 있잖아요. 네네.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빼고 저축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돈을 현금화하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고, 네. 지금 당장 거래하고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가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이렇게 부동산 매매 가격의 증감률은 상대적으로 경기 후행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선행하는 지표이고 네. 주택 시장은 상당히 경기와 동행하거나 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택 매매 가격의 지금의 조정세, 이것은 시작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건데 지금 미분양 주택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네.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청약 불패다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서울에서도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집값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 전문가분들이 주택 가격을 전망할 때 여러 가지 선행 지표들을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 선행 지표로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그 지표가 미분양 주택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의 의미 자체가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지 않겠습니까? 네. 팔리지 않고 남는 매물이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택 매매 가격을 상당히 오랜 기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매수 심리도 자극하고 또 매도 심리도 자극을 하는 거죠. 매도하고 하는 자는 많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좀 겁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 거래 자체가 절벽이고, 이런 것들이 미분양 주택 건수를 늘리는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거래 절벽 현상 더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심지어 지금 현재 22년 그리고 23년까지 이어질 주택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주택 공급 확대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도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도 계속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다소 차질이 있었지만 어쨌든 주택 공급의 공급량이 22년 하반기, 23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현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도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공급량은 늘어나는데 매수 심리를 이렇게 끌어올릴 만한 그런 요인이 특별히 없다 보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는 상당 부분 늘어날 소지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집값은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저희가 물가 상승률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이제 4월 달에는 4%, 5월 달에는 5%, 6월 달에는 6%, 7월 달에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7%를 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우스갯소리로 들리진 않거든요. 계속해서 네. 오르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일단 7월 달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이제 8월 초에 발표가 되겠죠. 네. 네, 현재로서는 정부의 관측도 6%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전 고점은 갱신할 가능성이 높겠죠. 전 고점 6월 물가 상승률이 6%였는데 6%대 중반 혹은 후반 정도를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가 좀 잡히지 않겠느냐, 피크아웃을 찍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는 대부분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요. 국제 유가도 7월 들어서 하향 안정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7월 달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자재 가격이 7월부터 안정화됐지만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중간에 수입 물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거든요.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7월 당장 소비자 물가가 안정화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7월부터 반영된 전기세 인상, 가스요금 인상, 그밖에 공공요금들이 인상되고 네. 더 중요한 것은 7월 들어 장마, 폭염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치솟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맞물리면서 7월 달 물가 상승률은 이제 8월에 곧 발표되겠지만 그 물가 상승률은 전 고점을 갱신한 6%대 중후반이 되지 않을까. 물가는 당장 잡히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오르는 곡선을 보여주고 있고 당장 잡히지 않을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한 9월, 10월까지는 정점을 찍은 뒤에 조금 뭐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오른다고 치면 그 안에 혹은 그 후로 제동을 걸 만한 요소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정말 희망적인 신호가 될 것이 전쟁의 종식이겠죠. 네. 전쟁의 종식은 오늘 당장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시겠지만 전쟁의 종식은 굉장한 기대 심리를 또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쟁의 종식 말고도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라는 단어는 물건의 가격이지 않겠습니까? 물건의 가격 자체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이 물가는 물가 상승률의 개념이죠. 근데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의 증감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22년 하반기의 물가 상승세는 결국은 전년 동월 비교 년도의 물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작년 2021년 10월 그리고 11월 이 정도부터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급등한 가격에 추가적인 급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물가 상승세가 피크아웃을 찍고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물가 상승률은 잡힐 수 있으나 여러분이 체감하실 만한 그 물가는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를 이제 단행을 하는데 이번 달에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를 올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시차가 있고 나서 작용이 되는 걸까요? 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소위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경기 침체라는 용어, 사실은 경기 침체라는 용어보다는 리세션을 그대로 번역하면 경기 후퇴에 해당됩니다. 조금은 다른 개념이죠. 네. 근데 경기 후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기업들이 소비가 부진하네, 투자를 진작 못하겠어. 신사업 진출 못하겠어. 그러니까 투자가 위축되는 거죠. 역시 소비자들도 금리 올라가니까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위축하게 됩니다. 또 자산 가격도 조정되니까 심리적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이 돼요. 지금 1년의 소비 심리 지수도 100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경기 후퇴를 용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를 위축시켜서 많이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금리를 인상하면 탱크를 멈출까? 금리를 인상하면 전쟁을 멈출까? 그건 아닙니다. 네. 공급 부문을 자극할 수는 없지만 수요가 그 이상으로 야기됨에 따라서 가격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역시 수요를 자극해서 떨어뜨리면 당연히 물가가 잡힐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 후퇴를 용인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물가가 잡히게 만드는 그런 경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런 경로는 어떻게 보면 22년 끝자락 10월, 11월 요 정도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물가 상승률 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잡히는구나라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소비 위축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수치를 봐도 넉 달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네.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중금리가 그것이 반영이 되는 기준금리 인상분만큼 시중금리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 부채에 의존하던 소위 영끌족이라고 볼 수 있죠. 2020년, 21년 영끌에서 투자했던 그걸 레버리징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채를 끌어안고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하는 거. 네. 좋은 투자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2022년은 금리 인상기 아닙니까? 영끌은 좋지 않은 겁니다. 영끌은 끝났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는 높은 금리를 떠안고 주식 투자한들 주식 투자해봐야 투자 수익률이 얼마 안 되니까 지금 22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그 투자, 좋은 투자 방법은 빚 갚는 거예요. 다른 말로 디레버리징이라고 표현하죠. 빚 갚는 게 가장 좋은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빚 갚는데 많은 소득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소비 침체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제 얘기를 하면 계속해서 좀 어두운 부분만 더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안 좋은 부분이 미국에서도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네.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하반기 경제 전망 좀 어떻게 하십니까? 네, 하반기 경제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어쩌면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이유가 나름 22년 하반기 경제가 받쳐주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경기 후퇴가 23년 초에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 경기 후퇴를 먼저 용인한 나라로서 어떻게 보면 22년 하반기 지금이 경기 후퇴가 시작된 국면이지 않을까. 먼저 소비 침체가 연결되고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됩니다. 그리고 글로벌리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포함한 또 미국 여러 국가들이 같이 이제 지갑을 닫는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출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이 22년 하반기 우리 경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또 분석을 해주시면서 영끌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지금 최근 대출자들이 상환을 굉장히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감소했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의 그 흐름을 보시면 언제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까 그리고 얼마나 인상할까 요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고점을 23년 초 빠르면 22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네. 역시 물가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물가가 조기에 안정화되더라도 22년 말까지는 금리가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행보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금리 인상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시중금리가 가장 높은 게 아니야. 지금도 많이 올라갔지만 앞으로도 시중금리가 더 올라가겠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우려하시는데 가계부채 폭탄 터지는 거 아닌가. 2천조 원 문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네. 가계부채를 상환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디레버리징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런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재테크가 되기 때문에 특히 여러 대출 중에 가장 높은 이자 상환 부담이 더 많은 그런 영역의 부채를 먼저 상환하는 방식으로 경제 주체들이 돈을 이동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터질 일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변동금리 대출자죠. 네네. 지금 당장 빚을 모두 상환할 수 없는 여건인데 금리만 계속 올라가니까 굉장히 힘든 고충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빚 갚는데 많은 소득을 탕진하다 보니까 소비 여력도 줄고 또 삶의 질도 떨어지고 굉장히 큰 악순환에 처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더군다나 1금융권, 은행들은 또 다른 경영 전략 측면에서의 디레버리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출을 함부로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취약차주라고 하는데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취약차주들은 1금융권을 벗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 빚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계층, 저소득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계층들은 더 높은 금리를 향해서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 옮겨가는 그런 부분이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인 것이지 2,000조가 터질까 이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은행의 대출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계속 올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는 벌써 3에서 5% 정도까지 올랐고요. 6%까지도 올랐죠. 그리고 대출 금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까지도 올랐지만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택 매수 심리에 혹은 주택 구매 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렇게 6%나 금리를 물면서 주택을 사야 되나? 주택 가격 떨어질 텐데 이런 어떤 경제 주체들의 움직임을 가져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저축 금리마저도 같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대출 금리가 먼저 상승하고 저축 금리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도 좀 빚을 상환해야겠다. 그리고 저축을 좀 늘려야겠다. 긴축의 시대로 제가 정의를 하는데 이 긴축의 시대에는 그게 걸맞는 투자 방법이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 은행들이 특판 상품들을 내걸어요. 네. 그래서 많은 저축을 우리 은행으로 가져와야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특판 상품들을 계속 공격적으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은행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그런 특판 상품들을 이용해서 저축으로 돈을 좀 이동시켜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저축 투자 수익률이 5%다 만약에. 그러면 주식을 투자해서 5%를 번다 한들 그제서 0인 거거든요. 그쵸.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 긴축의 시대에는 그 무엇보다도 좋은 투자 방법이 돈을 갖고 있는 것, 현금을 현금 갖고 있는 갖고. 것,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경제 진단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